시간이 돼서 강사분 소개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이창규 교수님으로서 인문대학교 교수님이시고 현재 HK 사업단의 인문콘텐츠 소장으로 계시면서 단장이시기도 하십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고음문학과 이창규 교수입니다. 혹시 지난 학기에 강의를 들으신 분 있으세요? 다행입니다. 옷을 좀 벗고 해도 되겠죠? 네. 네, 저는 이제 고음문학과에서 언어학을 전공, 언어학 중에서는 이제 또 화용론, 의사소통론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이제 소통의 문제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이라 처음에 이제 송영찬 교수가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게 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 좀 해달라고 그러고 표준 과정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할 이야기가 없다 했더니 평소에 하던 거 그냥 해주면 된다 해서 와서 이제 소통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야 되니까 표준의 문제를 이렇게 한참 했더니 지난 학기에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강의는 재밌는데 억지로 뭐 표준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의 역사가 다 표준과 비표준의 그 갈등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빅데이터 혹시 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에 지금 인공지능에 이제 인공지능이 결국 이제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데이터의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용 데이터라는 게 있고 정용 데이터, 정용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비정용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반정용 데이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용 데이터, 비정용 데이터, 반정용 데이터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그 형태가 있느냐. 형태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가 쉽잖아요. 뭐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산이 가능한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도 있고 연산도 가능하면 그게 정형 데이터고 형태도 없고 연산도 불가능하면 그게 비정형 데이터예요. 이 세상은 이제 정형 데이터가 많겠습니까? 비정형 데이터가 많겠습니까? 비정형 데이터가 많죠. 비정형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이 그 진화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되려면 인간이 굉장히 뛰어난 점이 그겁니다. 그 비정형 데이터를 우리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아직 인공지능은 이제 뭐 이렇게 반정형 데이터 정도까지 이해하는 지금 수준에 가 있으니까 어떤 형태가 있거나 적어도 연산 가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얘가 좀 이해를 하지 다 안 되면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인간은 이제 굉장히 그런 거를 잘하죠. 비정형 데이터를 다룰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이제 우수한 점인데 이 표준과 비표준의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표준과 비표준의 싸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인데 글씨를 오른손으로 씁니다. 글씨를. 어떻게 해서 왼손잡이, 어릴 때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왼손으로 글씨를 썼어요. 그런데 그 왼손으로 글씨를 쓸 때마다 할머니, 선생님 이런 분한테 매로 맞았어요. 왼손으로 글씨 쓰지 말라고. 여러분도 혹시 아마 그런 비슷한 세대일 텐데 왜 내가
왼손잡이를 태어났는데 왜 오른손으로 글씨를 써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내가 왜 오른손으로 글을 써야 되지? 왜 저분들은 나한테 오른손으로 글을 쓰라고 하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매는 장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게 됐어요. 왔다 보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이제 수학여행을 갔는데 강릉으로 제가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강릉으로 수학여행을 가서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내가 왜 맞을 수밖에 없었나. 강릉에 가니까 거기 강릉에 혹시 가보신 분 있을 텐데 경유장이라고 99칸 집이 있습니다. 강릉에 99칸 집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가보니까 그러니까 100칸 집을 못 짓잖아요. 100칸 집을 지으면 그 반역이니까 왕만이 100칸 이상을 지을 수 있고 이제 왕이 아닌 사람은 다 99칸까지밖에 못 지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방이 정말 다 손바닥만 해요. 방이. 근데 이제 난방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죠. 방이 다. 근데 부엌에 딸린 밥 먹는 데로 가보니까 거기도 똑같아요. 방이. 근데 이제 예전에는 다 대가족제도니까 한 그 조그만 방에서 한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오른손으로 먹고 어떤 사람은 왼손으로 먹고 이제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오른손으로 밥 먹으려고 딱 떴는데 왼손으로 툭 쳐가지고 음식이 떨어지고 그래봐요. 그럼 이게 이제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근데 야 너 왜 왼손으로 밥 먹어? 이거 안 통하는 거야. 내가 왼손잡이를 태어나서 왼손으로 밥 먹는데 왜 네가 문제냐. 논란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속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너 왼손으로 밥 먹냐? 너는 왜 오른손으로 밥 먹냐?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사회적 강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른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른손은 우리말로 옳다라는 뜻이고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바르다. 왼손은 왼이 뜻이 뭔지 아세요? 왼은 그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르다. 이렇게 이거는 그른 손이에요. 그른 손. 이거는 바른 손이에요. 이렇게 딱 언어적인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왠지 내가 왼손잡이로 태어났지만 왼손을 쓰는 게 부끄러워.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오른손이라고 하는 사회적 강령을 만들었지만 나중에 후대 사람들은 내가 왜 오른손잡이가 돼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오른손을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표준의 여성이에요. 표준의 여성.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행히 표준화를 위해서 이제 강의도 듣고 뭐 이런 강좌가 마련하고 이래서 아마 제 이야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러나 비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자유를 가져다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져다 주는지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십사 하고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할 겁니다. 세상에 표준화는 필요하지만 선은 아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개의 질문을 이제 해보는데요. 인간은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고 인간은 왜 소통이 어려운가?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 중에 나는 우리 아랫사람이나 남편이나 아내하고 소통이 잘 된다. 이런 분 혹시 계세요? 한 분 계시네. 이 많은 분 중에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자식하고 소통이 잘 된다. 또 한 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이 강의를 다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여기 저 한 분을 제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심이 될 거예요. 왜 안심이 되냐? 소통이 안 되는 게 당연히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소통이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이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뭐냐? 이게 이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이게 희망, 일,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이야기를 들었는데 살면 살수록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희망만 있으면 사실 굉장히 좋고 또 일이 있어요. 일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떤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건 그 삶의 목표이자 수단 이런 거. 사랑. 이분은 이제 훌륭한 분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는 이제 내가 이렇게 그 선인들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내가 답습하면서 살면은 내가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내가 이제 수정을 했어요. 희망을 들었어. 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은 딱 한 번 느껴봤어요. 한 번.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걸 딱 한 번 내가 느껴봤고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뭔가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잘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너무 추상적인 거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짧은 그 순간에 한 번밖에 느껴보지 못한 거를 내가 평생 가지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뭘로 바꾸려고 하냐면 놀이입니다. 놀이. 예? 희망, 일, 놀이 이게 있으면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놀 줄 모르는 사람도 사실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일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희망은 내면적 자존감을 지켜주는 초월적 존재라 했어요. 현실에 나를 극복하게 해줘요. 희망은. 항상 현실에 나만 있으면 너무나 불행하죠. 인간이라는 건 그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 여러분이 아주 이제 정말 그 직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라는 존재는 뭐냐면 내 월급 안에 갇혀져 있고 내 나이 안에 갇혀져 있고 육체 안에 갇혀져 있고 현실적으로 너무 불행한 인간인데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놀이 이게 자유를 지향하게 해줘요. 자유는 자유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많고 적극적 자유도 있고 소극적 자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지만 결국 내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내가 사장이 너 이거 해! 라고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속으로는 그래 내가 월급 때문에 참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 속으로는 이런 자유가 있어요. 일은 사회적 자존감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떠나서 인간이 살 수 없게 됐어요. 우리가 인류가 그 원숭이로부터 갈라져 내려온 게 700만 년 전쯤입니다. 700만 년 전. 그때부터 우리는 꾸준히 개별화를 해온 게 아니라 사회화를 해왔어요. 사회화. 어떻게 하면 사회화를 더 견고하게 할까 이런 쪽으로 계속 발전해왔지 개별화를 하는 쪽으로 발전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사회적 존재가 됐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 인간을 움직이는 너 이리 와 이렇게 하면 오는 그런 힘이 뭘까? 내가 자발적으로 어디를 가는 힘이 뭘까? 왜 나를 움직일까? 이런 거를 설명해주는 가장 고전적이고 강력한 이론이 바로 이 비용과 보상 이론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워낙 유명한 이론이니까 뭐냐면 인간은 내가 드리는 비용 어떤 노력이든 뭐든지 다 비용이에요. 내가 드리는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생각합니다. 보상.
비용에 대해서 보상. 내가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여기 와서 뭔가 공부를 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뭔가 보상을 얻으려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비용과 보상이 정비례해요. 정비례. 내가 이게 정비례 그래프를 그린다고 해서 이게 조금 더 길어져요.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정비례 그래프로만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면 내가 드리는 비용만큼 보상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천국. 나는 내가 드리는 비용만큼 보상을 받으면 돼. 내가 100원어치 일하면 100원 받고 200원어치 일하면 200원 받고 이러면 천국이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래프가 정비례 그래프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인간은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 그래프가 여기가 A고 이게 정비례가 B고 이게 C라면 인간은 뭘 원할까요? 네? 누구나 A를 원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비용은 조금만 드리고 보상은 크기를 원해요. 왜 애들한테 계속 공부하라고 하냐? 너 콩나물 장수가 하루 종일 일해봐야 얼마 버는 줄 알아? 근데 네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너 1시간만 일하면 콩나물 장수 10년 일한 것만 벌 수 있다. 이거는 내가 드리는 비용보다 훨씬 보상을 많이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갈등이. 내가 드리는 비용에 대해서 항상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업은 노골적으로 그걸 해요. 기업의 존재 가치가 뭐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회원 가치를 얻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 존재하는 거죠. 기업을 움직이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조리라고 해서 나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틀에서의 부조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가 어떤 비용을 50만큼 들이면 보상이 50만큼 이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야 갈등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의 비용을 들고 50의 보상을 얻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냥 안 싸울래 안 싸울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아주 첨예하게 내가 사랑이라는 걸 잘 실체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비용을 50 드리고 보상을 10만 원 얻어도 돼요. 그게 사랑이죠. 내가 비용을 100 드리고 10만 원 얻어도 안 얻어도 기뻐요. 안 얻어도.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내가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삐져요. 안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뭔가 서운하게 하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드리는 비용에 대해서 보상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래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회적 환경은 표준화를 원해요. 사회적 환경. 사회를 움직이는데 필요하니까. 개인적 자유는 비표준화를 원합니다. 이 둘 사이가 또 끊임없이 갈등을 해요. 이 둘 사이가 어느 정도 조화를 맞추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뭘 요구하냐면 이런 걸 요구해요. 이런 거. 더군다나 우리가 기계 문명이 발전을 해가면서 인간의 자유를 엄청 억누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지금 범인 그 검거율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중국에. 왜 그러겠어요? CCTV에다 인공지능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안면 인식 기술에 관한 중국이 지금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CCTV를 어느 정도 해놓냐면
예를 들면 사람이 100명만 지나다니면 CCTV를 설치하도록 막 해놨어요. 100명만 지나다니는 길에는 다. 그러니까 갑자기 범죄를 일으키고 어떤 데 가서 숨어 있다가 갑자기 슈퍼마켓에서 뭐 사러 가면은 CCTV를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면 인식 기술이 이 사람이 이 범죄자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바로 출동해서 잡습니다. 그러면 사회가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좋잖아요. 내 주변에 범죄자들이 다 없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로부터 이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냐면 아예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조작을 해요. 그리고 너는 사회 체제에 대해서 어떤 불만도 이야기하지 마라. 불만도 이야기하지 못하게 아주 순한 양을 못해요. 예를 들면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이제 신경 전달물질이라고 하는 건데 뇌 속에 그런 걸 조절해요. 그러면 아주 순한 사람이 돼요. 평생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내가 싫다는 이야기 안 하고 반항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게 인간일까요?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하고 뭐가 다를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기계하고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나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존재 가치가 있는 거는 너 그게 왜 싫어? 너하고 이유를 대봐. 그냥 싫어요. 그냥 싫어. 그냥 싫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분명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싫다. 어린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그 심한 변화를 겪습니다. 말도 안 듣고 이러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윗세대에 저항을 해야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윗세대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따라가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 자유가 결코 이런 표준적인 사회적 강령에 우리가 억눌려서는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 물론 사회적 강령이나 표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내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양이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는 강아지들은 복종을 기본 강경으로 알고 살아요. 주인한테 소리치고 아양 떨고 이러면 고양이는 절대 안 그럽니다. 고양이는 가끔 애교를 피우기도 하지만 명백하게 지 세계가 있어요. 자기의 세계. 자기 세계를 갖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인간이냐는 거야. 어떻게 인간이 존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인간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우리가 태생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조리한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드린 비용보다 더 많은 보상을 원하는 쪽으로 설계가 돼 있다. 여기로부터 이제 우리가 소통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이렇게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정보를 주고받는 거. 정보를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부족해요. 소통은 뭐를 주고받는 거냐면 정보뿐만 아니라 의견을 보는 거예요. 의견은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근거가 있든 없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을 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좀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인공지능을 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슨 뭐 세상을 좀 발전시키고 인공지능이 뭐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런 측면보다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인간 본질로서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어떤 대상물이 있으면 그 대상물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투영해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약 인공지능이 있고 강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약 인공지능, 강 인공지능. 근데 약 인공지능이 지금 단계의 인공지능이고 강 인공지능은 이제 거의 인간처럼 되는 거예요. 인간처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정형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면 이제 강 인공지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 인공지능 시대가 돼도 결국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인간의 감정을 표준적으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절제하고 감정을 배제하고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와 의견과 감정을 주고받아서 상호 이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안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당신은 너무 감정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거죠. 당연히 나도 감정이 있고 안사람도 감정이 있는 건데 감정을 가지고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정을 좀 이해를 해야죠. 상호 감정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소통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의 감정이 이렇구나. 이 사람의 감정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바탕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소통의 기능을 보면 이렇게 이제 뭐 원시 사회로부터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사회가 왔냐면 지식정보 사회와 지금 그 관계사회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지금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지식정보 사회와 이런 뭐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빨리 다루게 되면서 이게 이제 훌쩍 뭐 지나가고 있고 이제 지금은 어떤 사회냐면 관계가치, 지식정보, 노동 이런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그런 관계사회로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즉 뭐냐면 이제 네트워크에 내가 어떤 존재냐면 내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자존적이고 어떤 가치를 지닌 인간이 아니고 네트워크에 내가 한 점이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의 한 점. 이라는 존재로 지금 상당히 지금 격화되고 있는 이런 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그 말이 있는데 이 사람 온유쿠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징기스칸의 가장 뛰어난 장수입니다. 이 사람이. 징기스칸의 가장 뛰어난 장수인데 징기스칸의 묘지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온유쿠크의 묘지는 있어요. 지금 그 울란바토르 남쪽에 이렇게 가보면 온유쿠크의 묘지가 있고 그 묘지명이 이렇게 써 있어요.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하리라. 그러면 이미 앞으로 몽고가 그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지화를 했다는 거예요. 현지화. 이 사람이 이미 정신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한 거예요. 내가 성을 쌓아서는 이길 방법이 없다. 그냥 즉 길을 열자. 이게 흥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몽고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세계를 정복하는 큰 힘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원하든 이미 이제 네트워크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 이런 네트워크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소통을 이제 소통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소통, 개인 간의 소통, 조직간의 소통, 문화 간의 소통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건 뭐냐면 이제 소통이 제일 먼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자기 자신과의 소통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도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여러 명의 자아가 있어요.
자기 안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이거 할까 말까 뭐 고민하고, 뭐 어떤 때는 나쁜 짓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거. 너무 그런 나쁜 짓을 하는 나와, 후회하는 나와. 이게 동일한 존재 같지만 동일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 명의 자아가 있어요. 내 몸 안에. 크게 보면 어떤 자아가 있냐면 실존적 자아가 있고 실체의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대중적인 자아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상을 추구하는 이상적 자아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사이에 내가 갈등을 겪습니다. 가끔 이제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 그런데 그 유명한 시인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야말로 참 인간이다. 이런 거. 우울증은 뭐냐면 내가 이게 세상이 내 뜻대로 잘 통제가 안 되는구나라는 깨닫는 거거든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죠. 그게 실제 세상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어떤 사람이 세상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거는 유치원 지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어떤 사람들은 거품처럼 이 생각을 오래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소통을 하려면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반성을 하고 따독거리고 야 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내 자신을 또 다른 자아를 이렇게 다독거리고 야 너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뭔가를 해봐. 이렇게 하는 그런 내 안에서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요. 서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담쌓고 살면은 그 사람은 이제 틀림없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할 때 제일 이제 중요하게 나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존감. 자존감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말도 있고 자존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자존심은 약간 생물학적인 거예요. 생물학적. 자존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요. 자존심이라는 인간 생물체로서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존감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존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자존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 사람이 자존심이 센 사람인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를 구별하면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하고 하면 내 생각에는 크게 물론 뭐 일이 잘못돼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큰 곤란을 겪는 일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강하다. 이거는 길러져요. 내가 노력하면 길러집니다. 그렇지만 자존심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길러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존감, 내 자신을 믿는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좀 노력을 해서 얻을 것인지 이게 바로 자기 자신과의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 또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간의 소통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보상 그러니까 비용에 비해서 이제 비용을 힙들이고 보상을 모시고 얻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이제 속성이니까 이제 이익을 추구하죠. 이익. 나는 그래서 쉽게 아주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든 사람은 이익을 추구한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런 이익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뭐 이런 거 잘 되기만 하면 다 거짓말이야. 이익을 추구하죠.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익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익을 추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훔치는 겁니다. 훔치는 거. 남이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훔치면 내가 단기적으로 제일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그 남을 속여서 내가 빨리 많은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계속. 어떤 사람도 필요하면 만났다가 필요 없으면 헤어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해요. 장기적으로. 당장 어떤 사람이 내가 이익이 되지 않지만 그 사람하고 내가 오랜 신뢰를 쌓으면 내가 결국은 저 사람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또 장기적으로 내가 꾸준히 단기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했을 때 나한테 가장 탄탄한 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과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되면 훨씬 편안하게 소통을 하게 될 텐데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약 2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요. 내가 조금 저 사람이 나한테 뭐 10원 더 잘해주면 그 사람 이런 식으로 그게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그 안에 틀림없이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되고 그 갈등과 분쟁이 결국은 개인 간의 소통을 엉망으로 만드는 큰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됩니다. 조직 내 의사소통. 또 이제 내가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직장 다닐 때 제일 괴로운 게 뭐냐. 월급이 적어서. 근무 환경이 힘들어서. 상사가 갈궈서. 제일 힘든 거는 상사가 갈궈서입니다. 직장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이게 직장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왜 안 될까요? 왜 다 이렇게 좀 서로 배려해가면서 공감해가면서 이렇게 소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될까요? 불신이죠. 내가 저놈한테 잘해주면 언젠가 저놈이 나한테 기어오를 거예요. 이런 거. 잘해줄 필요 없다. 서로 그런 식으로 계속 불신해서 하니까 조직 자체가 불신의 기반이 돼서 성립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통이 매우 어려워요. 이것도 잘 안 돼요. 문화 간 소통. 이거 진짜 안 돼요. 이거 뭐 외국인들끼리 결혼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무지하게 힘든 거야. 그 다음에 소통은 크게 이제 말로 하는 소통이 있고 말로 하지 않는 소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70%고 어떤 것이 30%라면 어떤 게 70%겠어요? 언어 소통이 70%겠어요? 비언어 소통이 70%겠어요? 뭐겠어요? 비언어적인 게 70%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인간은 비정형 데이터를 잘 다루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진실일까 거짓일까를 내가 이 사람의 언어 속에서 찾는 게 아니고 표정, 태도 이런 거에서 찾는 거예요. 손짓, 발짓 이런 거. 그러면서 판단해요. 내가 그래서 이 말을 해야 되겠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비언어적인 소통으로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둘이 소통을 하는데 내가 이분의 이제 비언어적인 걸 보고 이렇게 판단해요.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는 내가 좀 지루하다는 뜻인가? 이게 이제 내가 판단하는 거죠. 이런 판단이 맞을 수 있는 확률. 내가 정확하게 이분이 하는 태도라든지 표정을 보고 그거를 정확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은
정도밖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특히 여자와 남자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장벽이 있습니다. 이 비언어적인 정보에 대해서. 누가 더 잘할까요? 그런 거를? 여자가 상대방이 남자의 비언어적인 정보를 잘할까요? 남자가 더 잘할까요? 여자죠. 남자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남자지만 남자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이런 비언어적인 정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려면 매우 섬세하게 어떤 것들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훈련을 아주 오랫동안 해야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사회적인 육성 방식으로는 남자가 상대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그 사람의 비언어적인 소통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념하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소통, 이렇게 실제적자와 대중적자와 이상적자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말하기 혹시 하시는 분? 나는 가끔 혼자 말하기 한다. 아니 실제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나빠.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골프 같은 거 골프를 하면 골프를 탁 치고 잘못 치면 미친놈 자기한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아마 손을 안 대셨겠지만 다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또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혼잣말 하기가 자기한테 미치는 영향이 뭘까? 당연히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높아져요. 상대방에 대해서 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당연히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 운전하고 하는데 확 깨더래요. 저런 미친놈 이렇게 하면 그게 누구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죠. 자기한테.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욕하는 거냐면 자기한테 욕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상대방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고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과 상대방이 그걸 들을 수 없을 때 내가 욕을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해소 효과가 있는 거는 상대방이 들을 때 내가 욕을 하는 것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런데 들을 수 없을 때 욕을 하면 또 누구한테 욕하는 거냐면 자기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잣말 하기를 잘 다뤄야 됩니다. 가급적 그렇게 그것도 이제 쉽게 이렇게 되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혼잣말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너 잘 잤냐? 너 참 오늘 수고했다. 자기 전에 자기한테 너 참 수고했다. 그래 대단해.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말고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면 굉장히 자기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실험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조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간을 4개의 타입으로 이제 크게 구분했어요. 4개의 타입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점수를 매겨보면 이게 이제 여기가 개방적인 영역, 그 다음에 미지의 영역. 미지의 영역은 뭐냐면 내가 이제 타인이 나를 알아요. 타인. 여기 개방은 타인도 나를 알고 자기 자신도 나를 아는 부분이에요. 타인도 나를 알고 자기 자신도 나를 아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타인은 나를 아는데 자기 자신은 나를 몰라요. 이게 미지. 비밀은 뭐냐? 나는 아는데 상대방은 나를 몰라요. 무지는 뭐냐면 나도 나를 모르고 상대방도 나를 모르는 영역.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4가지 영역.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A타입은 이 부분이 커요. 제일 커. 나도 알고 남도 나를 아는 사람. 이게 약간 개방적인 사람이죠. 개방적인 사람. 두 번째는 약간 나는 모르는데 타인은 나를 잘 알아요. 나는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 안 하는데 타인은 다 나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아는데 타인은 몰라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이런 사람이죠. 나도 나를 모르고 타인도 나를 몰라요. 거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틀림없이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계속 그걸 부정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게 긍정적인, 부정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모든 사람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아, 저 사람 참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편해. 이런 사람은 바로 A타입이죠. 나도 나를 알고 남도 나를 알면 편해요. 이 네 가지 타입 중에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게 어떤 타입일까요? 가장 많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대 간에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40, 50대라면 40, 50대의 세대의 타입하고 지금 10대, 20대의 타입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지금 40, 50대의 가장 많은 타입이 뭘까요? 40, 50대. B입니다. B. 왜 B가 많아졌을까요? 왜? 우리는 놀랍게도, 저도 50대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하고 뭔가를 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이렇게 뭔가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뭐 저 사람과의 어떤 이런 거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쭉 성장하고 고도 경제 성장 속에서 이렇게 물결에 흘러와서 이렇게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냉철해요. 다른 사람들 평가하는 데는 냉철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돌아보기 싫어요. 이게 이제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노출이 대인관계에서 자기 노출이 미치는 영향. 자기 노출은 뭐냐면 옷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자신. 내가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어머니는 누구고 나는 형제가 몇 명이고 나는 학교를 어디서 다녔고 나는 뭐 재수를 했고 뭐를 했고 뭐 무슨 뭘 했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정도, 이거를 자기 노출 정도라고 해요. 자기 노출을 거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직장 생활을 10년 했는데도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저 사람이 형제가 몇 명인지 몰라. 자기 노출을 거의 안 하니까. 저 사람이 뭐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짬뽕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짬뽕 좋아해. 저 사람은 형제가 몇 명이고, 저 사람은 뭐래? 다 알아요. 자기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통은, 진정한 소통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 노출을 하는 정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 둘이 친구인데,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안다 하는 것을 100으로 본다면, 내가 노출을 약 40 정도 했을 때, 서로 편안한 관계가 됩니다. 40 정도 했을 때. 근데 놀랍게도
지금 10대, 20대 초반까지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매년 학생들을 받으니까 학생들이 변화되는 것을 너무나 실감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러분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 친구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녀요. 그래서 상대방 아버지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형제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대학교 4년을 같이 다녔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어딜 나왔는지도 몰라요. 자기 노출을 거의 안 하는 거죠. 자기 노출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소통에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노출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노출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선배, 나 진짜 선배한테 그 누구한테도 내가 말 못할 내가 비밀이 있는데 내가 선배한테 그걸 고백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호기심이 생기시고 야 가자. 수박이는 그거 다 들어요. 다 듣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고백을 한 사람은 불안해져. 저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내 비밀 이야기를 할 것 같아. 불안해져.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을 은근히 비방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신뢰도가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결국 그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누가 비밀 이야기 하겠다고 그러면은 아 그래? 내가 꼭 들어주고 싶은데 오늘 정말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내일 듣자. 그러면 내일 뭐 하기 싫어져요.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안 듣는 게. 아주 정말 내가 어떤 경우라도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내가 같이 정말 자식처럼 내가 짐을 지고 갈 그런 자신이 있다 이러면 들어도 되죠. 그런데 평범한 관계라면 안 듣는 게 좋다. 개인끼리의 소통에서 여러분 회사 다니고 이럴 때 뭐 회사 사람들끼리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친교를 가장 많이 합니다. 정보에 대한 감정 표출, 이익의 추구, 이견의 표출 이런 것들이 이제 순위예요.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것들에 많이 하는 것들이 순위입니다. 이런 거 일반적입니다. 자, 개인 간 소통에서 공통경험의 중요성입니다. 공통경험. 그게 이제 정부란 원이 이제 두 사람이 있어서 이거 만나면은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의 공통 경험이 생기죠. 공통 경험. 세 사람이 있으면 세 사람의 공통 경험은 더 적어져요. 여러 사람이 많이 있어도 공통 경험이 이제 점점 들어가지고 이제 서로 공유하는 게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최소한의 여러분 뭐 친목단체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많이 운영하는데 보통 그 맥시멈 우리가 친목단체로서 그 구성원들이 서로 어느 정도 자기 노출을 하면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범위를 보통 12명이라고 해요. 12명 이상 넘어가면 서로 잘 안 돼요. 최대 노력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6명이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6명 정도가 유지하기에 가장 서로 적당한. 이렇게 이제 그 이상이 넘으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공통분모를 찾겠어요? 어렵죠. 대화 내용은 그냥 대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관계가 있고, 관계가 이제 관계로부터 이렇게 이제 하나씩 밖으로 갈수록 이게 장벽이에요, 장벽. 관계가 장벽이 되고, 시공간,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이 장벽이 되고, 맥락이 장벽이 되고, 문화적 배경이 장벽이 되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만, 이 대화 속에는 이런 많은 장벽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표준과 비표준 이야기로 다시 이제 돌아가자면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이제 이게 인지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인지 카그니티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건데, 인지 이론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원형과 원형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형이라는 것이 있고 변형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실험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딱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단어를 바로 말을 해야 됩니다. 0.5초 안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0.5초 안에. 근데 여러분이 말을 할 단어가 뭔지를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적어놓을까요? 뭔지? 자, 내가 말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바로 말하세요. 네. 이게 이제 인지 실험이니까. 자,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과일. 아무나 먹는다. 어떻게 모인 사과라고 생각하시는 80%가 과일 하면 사과라고 대답을 해요. 사과. 20%는 이상한 사람이냐?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원형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일 하면 제일 먼저 사과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규정이 되냐면 우리가 뇌에서 그거를 과일과 가장 인접한 그런 그 신경세포로 우리가 신경망이 형성되어 있는 게 사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나는 김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만 한 가지 또 실험을 해볼까요? 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손가락. 근데 이게 좀 옆에 분이 봐주셔야 정확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쳐보세요. 마주쳐가지고 두 번째 손가락이 긴지 네 번째 손가락이 긴지를 자기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옆에 분이 좀 봐주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이 긴지 네 번째 손가락이 긴지. 자, 두 번째 손가락이 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딱 대봤을 때, 제 손은 어떤 손이 느낍니까? 두 번째가요? 세 번째하고는 비교하지 마세요. 두 번째와 네 번째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자, 두 번째 손가락에 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기신 분. 똑같은 분. 짝짝이 분.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오른손은 두 번째 손가락에 끼고, 왼손은 네 번째 손가락에. 이런 분도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점쟁이로 내가 무슨 뭐 혈액형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혈액형은 다 좀 점쟁이들이 하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자와 남자로 결정되는 게 이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제 결정이 되는데, 되게 이제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엄마의 호르몬 중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걸 많이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의 성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약간은 공격적이고 이런 이제 그런 성향을 띠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네 번째 손가락이 길어져요. 네 번째 손가락이. 그리고 이제 여자로 내가 결정이 되면은 에스트로겐을 이제 호르몬을 많이 섭취해서 이제 여성성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손가락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남자의 83%는 당연히 무슨 손가락이 길겠어요?
네 번째 손가락이에요. 여자의 80%는 두 번째 손가락이 깁니다. 그런데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 연구를 해봤더니 네 가지 타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남자 중에 네 번째 손가락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손가락이 있는 사람, 여자 중에 네 번째 손가락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손가락이 있는 사람. 이거를 비율로 다 계산을 해봤더니 사회적 성공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어떤 걸까요? 사회적 성공률이 가장 높은 비율. 예를 들면 그리고 여자가 네 번째 손가락이 긴 사람이 사회적 성공률이 가장 높아요. 여자로서의 섬세함과 공격적인 본능을 갖고 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힘이 존재한다면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표준과 비표준의 관계고 원형과 변형의 관계예요. 세상에는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과일했을 때 사과라고 말하는 사람이 80%가 되지만 나머지 20%는 바나나, 딸기, 심지어는 수박 이런 것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뇌조사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과일하면 수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사회를 변혁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나머지는 다 사회의 강령에 따라서 그냥 차분히 살아가고 정석적으로 살아가지만 이 20%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살기 싫은데? 하고 뭔가 나머지 80%의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만약에 힘이 정말 위대한 존재라면 그럼 네 번째 손가락이 긴 여자, 두 번째 손가락이 긴 남자들을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입니다. 우리가 표준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적어도 인간이라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제 이게 강의 자료를 많이 만드는 사람, 저처럼 이렇게 강의 자료를 너무 많이 만드는 사람은 강의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양으로 충분히 승부를 하려고 해요. 이 언어가 뭐냐? 언어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아주 많을 수 있지만 나는 언어를 뭘로 생각하냐면 가상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세계.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이제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하고 추론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추론적 사고, 예를 들면 A, B를 보고 C라는 걸 생각을 해요. 존재하지도 않는 C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것도 생각하고 종교라는 것도 엄청나게 큰 가상세계죠. 왜 이런 걸 만드냐? 네. 여러분, 예를 들면 새라는 게 있어요. bird. 새라는 게 있는데 이 새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가 뭐예요? 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그 수없이 많은 실제의 새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거를 묵뚱그려서 새라고 그냥 수상화 해놓은 거예요. 언어는 세상은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언어의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 그런 가상의 세계를 끊임없이 만들어 왔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돈이라는 것, 돈, 화폐 이런 것도 다 가상의 세계입니다. 종교 다 가상의 세계. 왜 이런 그다음에 무슨 뭐 수장을 만들고 왕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고 이것도 다 가상의 세계.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끊임없이 가상의 세계를 만드냐면 인간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뭐 회사의 사장님이 야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가자 이것도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언어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우수한 가상 세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우수한 세계.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사람이 30명이 한 사람한테 만날 때마다 넌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라고 하는 언어적인 뜻 속에 그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모든 언어는 그래서 가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실제의 세계에서 살까요? 언어의 세계에서 살까요? 여러분 실제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을 자기가 언어의 세계에서 안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 너 사랑해. 그러면 내가 실제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가상세계의 힘입니다. 가상세계. 앞으로 인간은 언어보다 더 큰 가상세계를 만들 겁니다. 그게 시작한 게 바로 디지털 가상세계. 이미 90년대, 2000년대 세대들은 우리가 언어의 세계에서 안주하면서 사는 것처럼 이미 그 세대들은 디지털 가상세계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가상세계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강력한 틀을 만들어요. 틀. 우리가 새라고 하는 명칭을 만들듯이 새, 사랑, 행복 이런 틀을 만들잖아요. 행복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행복 하면은 뭐 좋은 거, 편안한 거, 경계가 없는 강력한 틀이죠. 경계가 분명한 것들은 약합니다. 경계가 없는 것들이 힘이 엄청 커요. 자, 이게 뭘까요? 인력관리 프로그램, 자원방출, 경력전환 프로그램, 인력감축, 고용안정정책 폐지, 정규 인력조정, 반자의적 고용계약 해지.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해고. 실제 이게 회사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너무 웃기잖아요. 디지털 리퀴먼트 같은 회사에 반자의적 고용계약 해지. 그렇게 써요. 그거 해고한다 이럴 때 반자의적 고용계약 해지. 이런 말을 왜 만들까요? 너를 해고, 이 회사의 입장과 그 다음에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입장이 굉장히 달라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장을 이런 거예요. 너한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해고라는 말보다는 이런 말을 들으면 반자의적 고용계약에 대해 이게 생각만 하는데도 한 10분 걸려요. 아니 무슨 뜻이지? 그래서 그거를 충격을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기입니다. 사기. 이게 나중에 가면 분노가 더 커져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블 스픽이라고 합니다. 더블 스픽. 미국에서는 명백하게 이 더블 스픽을 하지 말라고 금지시키고 있어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누구를 위로해 줄 때, 위로할 때
사람들이 그 착각하는 것 중에 굉장히 그 큰 부분이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고민을 상담을 해요. 나는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그래서 뭐 너무 슬프고 나는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는 너는 그래도 다 커서 어머니 돌아가셨잖아. 난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네가 좀 용기를 갖고 살아라. 그런 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5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너보다 덜 슬프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내가 슬픈데 지금? 그런 게 바로 더블 스피드입니다. 야, 너 정말 슬프겠구나. 누구나 부모가 돌아가고 사업에 실패하고 정말 큰 고통을 당하게 되지.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해줬으면 좋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이 슬픔에 공감해주는 것밖에 없다. 안타깝다. 이렇게 차라리 해주는 게 낫지. 자기 자신이 더 큰 불행을 겪었다고 그걸 그 사람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우리가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알고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모른 채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상대방에게 더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은 내 말로서 내가 그냥 나를 유해준다고 했는데 더 큰 아픔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쉽게 소통을 쉽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왜 어차피 나하고 소통 안 되니까 야, 오늘 저녁에 내가 들었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소통 안 하는 게 당연하대요. 우리 그렇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자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소통을 좀 뭔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원래 잘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고 지혜로운 인간이니까 그럼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어진 대로 사는 거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 뭔가 어떤 방법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찾아내자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출발만 해도 상당히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해고라는 말을 쓰는 게 좋다. 예? 직접적으로 해고라는 말을 예. 내놓고 쓰는 게 좋다. 그렇죠. 나는 우리는 이런 이유로 당신을 해고하게 됐다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럼 당장에는 슬프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내가 사기당한 느낌은 안 됩니다. 자, 이제 표준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전 세계에서 표준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정책을 쓰는 나라가 어딜까요? 표준어. 우리말 표준말 있죠, 표준말. 어디예요? 어디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어기본법이라는 게 법으로 규정해요. 표준말에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시대성, 계층성, 지역성. 지역은 어디 말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쓰는, 현대 서울 사람들이 쓰는, 그 계층성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현대 서울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표준어입니다.
경상도 사투리 찍찍거리면 교양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면 교양 없는 인간. 나는 전라도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왜 교양 없는 사람이 돼야 되나? 표준어라는 개념이 제일 먼저 생겨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영국. 영국의 중세시대 때 이제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산업이 발전하고 이러니까 말이 다 달라요. 말이 다 달라서 야, 이 런던에 사는 말을 우리가 표준어로 정하고 이 말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문서를 작성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표준말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게 프랑스로 넘어갔어요. 프랑스의 12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 대혁명 때. 프랑스 대혁명 때 파리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완전히 시골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파리에서 쓰는 말을 표준어로 정했습니다. 그게 다시 독일로 넘어갔어요. 독일도 지금도 독일이 엄청나게 많은 방언이 있는데 이게 잘 소통이 안 되니까 독일도 표준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딱 하고 이제 야 우리나라가 어디를 본때야 될까 하고 일부 사람들은 미국으로 파견하고 일부 사람들은 독일로 파견했습니다. 독일 가보니까 프로이센의 강력한 그런 국가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닮아야 될 나라는 독일이다. 그래서 거기서 표준어라는 개념을 또 받아가지고 일본도 표준어 작업을 했습니다. 표준어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옵니다. 언제냐면 대한제국 말년. 대한제국 말년에 너무 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그 대한제국에다가 일본에서 표준어라는 개념을 알려줍니다. 표준어라는 게 있어서 모든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해가지고 해라. 표준말로 정했어요. 그러니 일본이 강제합병을 하면 끼고 그래서 표준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부서졌죠. 일본도 표준어라는 말을 안 써요. 일본도 1950년대에 이미 표준어라는 개념을 폐기했습니다. 표준어라는 말 자체를 안 써요. 뭐라고 하냐면 공통. 모든 일본 사람이 쓰는 말이 일본어다. 표준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 남북 문제가 생기면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했다고 합시다. 표준어를 뭘로 정한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서울말로 정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태양말로 표준어로 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준어라는 개념보다는 공통어라는 개념이 훨씬 적합하다. 표준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되냐? 표준어와 사투리의 대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투리를 소멸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여자와 남자 중에 예를 들면 경상도에서 자라고 성장하면 성조로 갔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를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똑같이 여자와 남자 중에 경상도에서 자라가지고 서울 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누가 빨리 표준어를 배울까요? 평균적으로 여자가 빨리 배웁니다. 여자가 훨씬 빨리 배워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권위와 표준에 동조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남자들은 이상한 존재들이라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어라는 개념도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표준어라는 개념을 우선 이제 폐기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한민족이 쓰는 한국어를 우리가 한민족 공통어로 우리가 다 포용을 하고 경상도 사람이 쓰는 말, 한명도 사람이 쓰는 말, 전라도 사람이 쓰는 말 이거를 다 어떤 한국어의 틀 속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냐? 그런 거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통 한국어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통 한국어. 그게 꼭 서울말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 미국도 표준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각 주마다 그걸 정하는데 학교에서 어떤 언어를 가르칠 건지 정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흑인들이 쓰는 말을 이제 블랙 잉글리시라고 합니다. 블랙 잉글리시.
뭐 이제 블랙이라는 말도 쓰지 말잖아요. 아프리칸 잉글리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럼 아프리칸 잉글리시를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쳐도 될까 말까 이런 거를 막 논란해가지고 야 그걸 쓰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그것도 학교에서 가르치자 하면 결정하면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유연성을 가져야지 표준어라고 하는 강력한 틀을 만들어요. 그 나머지 것들을 사투리를 표준어의 질서로부터 배제하는 그런 것은 결국 우리 언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좀 표준과 비표준을 좀 생각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한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늘 강의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까 그 수영 공조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공조 뭐 개와 고양이 뭐 예를 사회 승화하고 공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게 젊었을 때는 한 사람을 봤을 때 젊었을 때는 좀 뭐 저항과 반항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회에 좀 구성을 했을 때 이 논한 부분이 다듬어지면서 순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저항하고 뭔가 20%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것보다는 시대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표준어 관련해가지고 공통어라고 지칭하는 공통어라면 어떤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표준어는 아까 정의가 딱 나와 있었는데 그런데 서울 지역 교양 있는 사람이 공통어라면 어떤 걸? 첫 번째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권위를 추구하고 사회에 더 순응하게 되고 사회를 이해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측면의 생각, 그런 측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해내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새로운 것을 막 시도하고 이러려면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거는 뭐 논란할 사람은 아니고. 두 번째, 공통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한민족이 쓰는 모든 한국어, 이거를 공통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어는 제한성을 두고, 제한을 두고 하지만, 이거는 모든 한국어를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한국어를 우리가 동등한 가치에서 놓고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표준어는 더 위에 있고 사투리는 좀 더 낮은 단계에 있다고 보지 않고 공통어는 모든 한국어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외국인한테는 뭘 가르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인한테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 한국어가 있듯이 외국인한테도 가르칠 때 예를 들면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중간 언어라는 게 존재해요. 자기 말과 그 다음에 한국어 사이에 이상하게 자기 말도 좀 약간 반영이 돼 있고 발음도 마찬가지고 발음을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런 것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게 한국어의 표준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물론 모든 사람에게 표준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학생이 경상도에 유학을 가요. 중국 학생이. 그러면 그 사람은 학교에서는 학교 표준어를 배우겠지만 지역에서는 또 사투리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 한국어 잘못 배웠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어와 일상에서 쓰는 한국어를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어를 뭐 누가 정하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지역성, 또 우리나라로 보자면 이제 뭐 국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가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상도 사투리는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자 이런 거는 또 전라도 말 중에 뭐 이런 단어들은 좋으니까 이런 거 가르치자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걸 결정하는 위원회라든지 민간위원회라든지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그 권위를 제일 많이 가지는 게 웹스터 사전이잖아요. 사전 국가가 아니에요. 그 사전에서 그런 거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누구든지 배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같은 데서 중국어 표준어를 강조하는 걸 잘못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어가 그래서 이제 중국어가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어가 보통어를 이제 북동 보통어를 표준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이제 요즘은 강력한 정책을 취하는데 초기에는 다 민족어를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민족어 말살정책을 쓰고 있죠. 지금은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